지난 시간에 지금 정책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임대주택 정책 하다가 좀 말았죠. 자, 우리 교재는 33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우리 주택 정책 하고 있죠. 주택 정책. 자, 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일반 분양주택 정책이 있어요. 임대주택 정책은 다시 크게 셋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거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인데. 네. 그리고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 세 가지는 임대주택 정책이고요. 분양주택 정책은 다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가 규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임대료 규제가 임대료 상한제였던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자율화, 그리고 주택 선분양, 주택 후분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임대료 규제 정책 했었고요. 이거와 같이 제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그리고 분양가 자율화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네? 여기까지 했다고요. 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임대료 보조할 겁니다. 임대료 보조. 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33페이지에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고 있죠. 네, 여기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제 11월, 12월 과정은 뭐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보다는 간략하게 이게 무슨 정책인지 의미 정도만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말 그대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를 보조해 줄 때 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우리 건설회사들이 있죠. 공급자. 네.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임차인,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공급자 보조 방식이 있고,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수요자 보조 방식이 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공급자 보조가 뭐고 수요자 보조가 뭔지는 이해되세요? 네, 공급자 보조는 집을 짓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효과가 중요하거든, 정책은.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우리 정책에서 효과는 주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많이 보거든요. 자,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와 장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 단기가 뭡니까? 장기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 개론에 나오는 특히 정책 쪽에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단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말은 공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 그럼 단기에는 뭐가 변하느냐? 수요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단기는 수요가 변하는 거예요. 공급이 변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보세요. 정부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왜 공급자에게 건설해서 집 짓는 사람한테 왜 보조금을 줄까요? 임대료 보조를. 집 지으라고. 그냥 줄 리가 없잖아. 뭐 과자 사 먹으러 줄 리는 없잖아. 그럼 그 돈 받아가지고 집 지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기에는 집이 증가가 돼요, 안 돼요? 단기에는.
증가 안 되지, 단기에는. 그럼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면 단기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어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외우는 게 아니지, 이게 사실, 그죠? 그럼 이거를 이해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됩니까? 이걸 알아내려면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아야만 이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장기의 뜻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주면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왜 우리 임대주택 정책할 때 국토부 장관이 나서 뭐라 합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단계는 안 늘어난다. 뉴스에 보면 그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2, 3년 뒤에나 돼야 아파트가 물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계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파트의 양이, 주택의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거?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이제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나요? 임차인들 혜택 있죠. 그래서 공급자 보조 방식에서는 단기에는 효과 없다. 장기로 가야만 임대주택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없지만, 이 내용 교재는 없죠. 우리 기본서에 나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필기는 안 하겠지만 참고로 들으세요. 그럼 공급자 건설회사에게 돈을 주면서 집을 지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집을 짓냐면 자기들이 짓기 편한 데다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 땅값 싼데 이런 데 짓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임차인들은 시내에 집이 있으면 좋겠는 거야. 외곽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외곽에 안 짓고 애들이 시내에 안 짓고 외곽에 막 짓는 거야. 외곽에 임대주택을. LH에서. LH 그게 공급자 보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싶은 데 살아야 돼. 우리가 별로 안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그럼 이 공급자 보조 방식은 임차인들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자유를 이렇게 보장해 줍니까? 제한합니까? 그렇지. 외울 게 아니야. 사실 좀 이해해버리면 돼. 그래서 공급자 보조 방식은 임차인들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자유를 제한한다. 아시겠죠? 네, 이거 사실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지금 필기는 안 했습니다. 나는 1월 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 보조 방식이 뭔지를 의미를 알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조금씩 확장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기억을 하지. 이걸 일일이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자, 이제 수요자 보조 방식은 뭘까요? 임차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죠? 저소득층들에 바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 수요자 보조 방식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소득 보조와 가격 보조예요. 이 소득 보조를 현금 보조라고도 그러고요.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라고도 그럽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차이점이 뭐겠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과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소득 보조, 현금 보조는 임차인들, 저소득층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냥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집세를 내든 뭐 쌀을 사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막 돈 주죠. 뭐 그런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거는 뭘 것 같아요? 돈을 주긴 주는데 어떤 용도로만 써야 돼? 그렇지. 집세 내는 대로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임대인에게 바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임대인에게. 요즘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거급여가. 그 임대인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야. 하지만 둘 다 수요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만족이 클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맞아요. 뜻을 아니까 저절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만족을 효용이라고도 그럽니다. 임차인 효용이 커요, 이거는. 그런데 이 가격 보조 방식은 임차인들, 저소득층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는 어떤 게 우월하겠어요? 이게 낫겠죠.
집세 내라고 돈 줬더니 이거 술 사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가격 보조는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는 얘가 우월해요.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는 우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어요? 네네. 의미를 알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3번 말씀드립니다. 자, 단기 한번 봐보세요. 이 지금 2번, 3번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준 경우에요. 임차인에게. 자, 단기와 장기로 나눠져 있죠? 보이세요? 자,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단기는 뭐가 변한다? 수요가. 수요가 시작되잖아, 수요가. 그러면 임차인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집세 내세요 하고 돈을 줬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자,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 엄마들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근데 정부가 5세 이하 아기를 둔 엄마들에게 보조금을 줘요. 어린이집 보내라고. 그럼 엄마들은 어린이집을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어린이집을 가야만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어린이집 알아보겠죠? 그럼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왜 어린이집 수요가 증가해? 임대주택 구하러 돈 줬으니까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구하러 다니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 됐나요? 자,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가 올라가죠. 어린이집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면 집주인들, 임대인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익을 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 보입니까? 임대인 혜택. 여기 단기에 임대인 초과 이윤 획득, 임대인 혜택 줄 치세요. 제가 이걸 왜 줄을 치라고 그러냐면 지금 임대료 보조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임대인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임차인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임차인을 위해서 주는 거야. 근데 누가 이익 보고 있어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임대인이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공급자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초과 이윤은, 시장은 초과 이윤 보는 꼴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기로 가면 당연히 얘가 없어져요. 이제 기억납니까? 제가 그때 적어드렸는데. 네. 자, 이제 장기로 가면 단기에 임대인들이 초과 이윤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원룸 투룸 하는 사람들이 막 초과 이윤을 보고 있거든. 그럼 이 동네에 뭐가 많이 생겨요? 임대주택이 막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해.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 하락하겠죠. 그렇게 해서 임대인들의 초과이윤이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단기에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단기에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줄 쳐놓으세요. 단기에 임대료 상승해요. 그래서 그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을 임대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가지고 임대료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임대인들의 초과 이윤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우리가 공공주택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 공공임대주택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신정동이라 그래 볼게요. 신정동. 지금 현재 신정동에 민간 임대주택이, 자, 외우려고 그러시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1000채가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이 1000채가 있다고. 그런데 정부가 보기에는 이 임대주택 1000채가 부족한 거야. 이거 가지고는 저소득층들의 집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신정동에는 한 2000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000채가. 임대주택이. 그럼 몇 채가 부족합니까? 1000채가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 옆에다가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1000채를 지어줬어요. 이렇게.
그럼 이 신정동에는 지금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시장이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지금 임대료가 50만 원이야. 50만 원.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50만 원 받을까요? 임대료를 더 싸게 받을까요? 뭐 싸게 받죠. 그게 공공주택이니까. 그 임대료를 30만 원을 이렇게 받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오지만 제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효과. 자, 민간임대주택 효과 한번 볼게요. 효과는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봐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필기를 할게요. 자, 그럼 민간임대주택에서는 단기에, 자, 단기는 뭐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수요. 단기에는 뭐가 변한다? 공급은 안 변해? 수요가 변해. 그럼 단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민간임대주택은 얼마 받고 있다고 임대료? 옆에 저 공공임대주택 얼마 받고 있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지. 여기 살던 사람도 방 빼서 일로 갈 판이야 지금. 맞아요? 그래서 단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해요. 이해되세요? 단기 나오면 수요를 생각하라니까 항상. 단기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30만 원까지 내려가. 임대료가 하락해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로 막 옮기려고 그러고 여긴 집보러도 안 와. 좀 일로 다 가려고 그러지. 맞습니까? 네.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면 임대인들은 이익이다 손해다? 임대인들이 손실을 봅니다. 그럼 이제 장기로 가면 이제 뭐가 변한다? 장기에는 장기로 가면 뭐가 변한다고? 공급! 잊어먹지 마. 장기 그러면 공급이 변한다고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급이 증가 아니면 감소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손해보는데 공급을 늘리면 돼요? 안 돼요? 정리해야지 지금. 맞아요. 이 사람 임대인이 손해보고 있다면 내가 임대주택 10개 갖고 있었는데 50만 원 받던 임대료가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늘릴 수가 없지. 공급을 줄이겠죠? 공급이 감소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수요 감소가 나오면 그 다음은 당연히 공급 감소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공급이 줍니다. 커피 전문점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커피 전문점이 줄어들겠지.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이 늘 수 있겠어요? 수요가 증가하면요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수요가 줄면요 공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급이 줄어버렸으니까 임대료가 다시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의 손실은 이제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에는 초과 이윤도 없고 손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에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옆집에서 싸게 받으니까 야 우리도 비싸게 못 받겠다, 우리도 가격 내려라,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가게를 정리해버리고 집을 정리해버리고 그럼 다시 임대료 올라갔다, 그래서 손해를 없애버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거 봅시다. 이제 단기에는 이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있죠?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혜택 있어요 없어요? 단기에. 여러분들이 임차인 생활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요. 아니 내가 지금 집세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락했잖아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단기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집세가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요 당연히 좋지. 사람 처음부터 싸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단기에는 민간임차인 공공임차인 둘 다 혜택 본다 이 말입니다.
단기는 둘 다 혜택 봐. 둘 다. 기억해야 돼. 단기는 둘 다 혜택 봐. 자, 장기로 갑니다. 장기로 가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 버렸죠. 50만 원 하던 게 단기에는 임대료가 처음에 50만 원 하던 게 얼마로 내려가 버렸어요? 30만 원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장기로 가면 다시 30만 원 하던 게 다시 50만 원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다. 이기거든, 이게 지금. 그럼 장기는 민간 임차인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 그럼 장기는 누구만 좋다? 공공 임차인만 좋은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단기 둘 다 혜택. 둘 다. 장기는요, 공공 임차인만 좋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로 가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하고 장기로 가면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요. 장기로 가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장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들보다 그 차액만큼 보조금을 받는 효과가 있다. 그래도 될까요? 네,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중요한 거는 장기로 가면 공공과 민간의 임대료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걸 자꾸 본인이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 이거를.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래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러버리고 한 내일쯤 되면 다 잊어먹는다니까. 다 잊어먹어요.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까지 봤습니다. 다시 좀 정리합니다. 단기에는 둘 다 혜택, 장기에는 공공임차인만 혜택.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다 했고요. 자, 이제 분양주택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자율화는 했어요. 제가 분양가 상한제 할 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걸 얘기하죠? 정부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한다는 거잖아요. 시장가격 위에서 규제합니까? 아래에서 규제합니까? 복습을 지금 안 하고 있어. 복습하라고 그랬는데. 시장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한다, 아래에서 규제한다? 아래에서. 위에서 규제하면 의미가 없잖아. 아래에서 규제를 해야지. 지금 1억에 분양이 되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 받아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7천만 원 분양해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지금 복습을 해야 돼. 지금 복습이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 공부 시작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군기가 빠져가지고 지금 네? 코로나는 코로나야. 내비둬. 쥐가 뭐 어찌되든 간에 우리 공부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네, 물론, 네, 그래요. 좀 바뀌긴 바뀌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위험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휘둘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위험에 집중해가지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지. 우리 힘으로는 정부가 신경 쓸 일이야. 우리 힘으로는 물론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조금 손을 자주 씻고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내 길을 가야 될 길을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더 걸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쩌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위기가 딱 왔을 때 있잖아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쩔 수 없는데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쩔 수 없는 위기다. 이때 내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남들 놀 때 조금만 노력하면 팍 올라가거든. 남들이 다 치열하게 경쟁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노력을 해가지고는 두드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남들이 지금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퇴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퇴보하고 있어요. 이때 나는 조금만 노력을 해버리면 그 사람도 더 홀덩이 몇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요.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 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균형 분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규제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느냐?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투기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그걸 했고 제가 주택 선분양하고 주택 후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34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쯤 보시면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 있나요? 자, 이것도 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공부할 때 제일 처음 첫 번째 해야 될 게 선분양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네. 주택 선분양 여러분들 다 아세요? 선분양 모르시는 분 있나요? 자, 선분양이라는 건 집을 다 짓고 파는 겁니까? 짓기 전에 파는 겁니까? 짓기 전에 파는 거예요. 짓기 전에. 그럼 이거는 공급자를 위한 정책 같아요? 수요자를 위한 정책 같아요?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죠. 집도 다 안 지었는데 돈 받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공급자 지원 정책이다.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럼 수요자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집도 없어. 그런데 돈을 내야 돼.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이 제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선분양 제도는 아까 저 분양가 규제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공급자들, 건설회사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죄값을 못 받는데 안 좋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줄이거든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건설회사들을 이렇게 다독이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선분양 제도는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다? 네, 잊어먹지 마세요. 조금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집도 안 지는데 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보세요. 우리 선분양 제도 하기 위해서 지금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많이 짓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집 보고 계약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집이 다 지어지면 그대로 지어져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이. 그죠? 이거 소비자는 당연히 안 좋아요. 물건을 안 보고 샀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없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선분양의 뜻은 알았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 주택 선분양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걸 알아야 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투기 수요예요. 투기 수요. 왜냐하면 선분양은 집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후분양에 비해서? 싸지. 집도 없는데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선분양이 좀 쌉니다. 후분양보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내가 당첨이 되고 나면 그 집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거든요. 이 프리미엄이야, 프리미엄. 우리 이제 분양금 프리미엄이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발생해요. 선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 그런 말 보이시죠? 투기 수요 증가 줄 하나 치세요. 이 정도만 하나 기억하면 돼. 그 나머지는 우리 이해가 다 돼. 자, 그러면 주택 선분양을 하면 주택의 질이 좋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지.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당연히 아는 얘기야. 선분양이 뭔지를 알면 저절로 알 수 있어요. 투기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이제 후분양합니다. 그럼 이 후분양은 공급자에게 유리할까요? 소비자, 수요자에게 유리할까요? 수요자에게 유리해요. 집을 다 지어진 거 가서 보고 고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 후분양이 훨씬 좋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후분양을 왜 안 할까? 그 좋은 후분양 제도를 왜 안 할까? 이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안 하겠어요? 후분양을 하게 되면요, 집을 많이 못 지어요. 건설회사들이. 왜? 일단 건설회사들이 불리하잖아요. 그 후분양을 하게 되면 집을 다 짓고 팔아야 되니까 자금난이, 공급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의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건설회사들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 건설회사 위주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해. 이거 기억해놔야 돼. 거기 그런 말 보입니까? 후분양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마트에 갔는데 물건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당연히 좋지. 공급이 감소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급 감소라는 말이 나올 때는 특별히 기억을 해놔야 돼. 공급 감소 지금 몇 개 나왔거든?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감소. 분양가 상한제 하면 공급 감소. 아까 제가 공공임대주택을 실시하면 민간임대주택이 장기의 공급이 감소. 후분양하면
공급 감소. 이 네 개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 경우는 공급이 다 줄어드는 경우예요. 정부가 정책을 실시했는데 공급이 주니까 문제야. 지금 우리 전세가 상한제는 가니까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지. 전세가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공급이 줄는 건 안 좋은 거라고. 공급이 늘어나야 돼. 정부가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데 자꾸 집이 줄어들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선분양, 후분양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조세 정책 있죠? 찾았습니까? 네, 이 조세 정책은 시험 여기도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세 정책.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하다가 제가 중간에 좀 멈추더라도 일단 계속 할게요. 조세 정책이에요.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정책에서 중요한 내용. 우리 이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세법이 있죠. 2차 과목에 세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세법은 우리 부가세, 법인세 이런 것들 시험과 관계없어요. 우리 부동산과 관계되는 세금만 공부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은 처음에 취득을 해요.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유를 하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처분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매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2차 수업 세법 시간에 취득세 공부해요. 취득세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집을 상속받았어요. 상속도 취득인가요? 민법 시간에 공부하죠. 상속도 일종의 취득이거든요. 그럼 상속세 냅니까? 상속세 냅니다. 남편이 와이프한테 집을 한 채 줬어. 증여라 그러죠. 증여해도 세금 냅니까? 냅니다. 증여세. 우리 세법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이론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뭔지를 몰라도 되지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도 세금 내요, 안 내요? 지금 낼 때 지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보유할 때 뭐 냅니까? 재산세 내죠.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죠. 또 있는데 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종합부동산세.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 주로 종부세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 2차 부동산 세법 시간에 다 공부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개론에서는 저게 뭔지 자세한 우리는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처분할 때도 세금 냅니까? 이때 뭐 냅니까? 그렇죠. 양도소득세 내죠. 이걸 일단 아셔야 돼.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뭐가 있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뭐가 있고,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금은요, 국세가 있고요, 지방세가 있죠.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울산 같으면 뭐 남구청, 중구청, 뭐 동구청 이런 데서 부과하는 게 지방세죠. 국세는요, 울산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건 국세예요. 국세청에서 부과한단 말이에요. 국세청 밑에 울산 세무서가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겠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구청에서 날라왔다, 지방세. 울산 세무서에서 날라왔다, 국세. 이렇게 되는. 국세의 대표적인 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다 국세예요. 여기서 국세와 지방세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제가 일부러 여기 이제 구별을 적어놨는데요.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아이고, 여기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따로 들어야 되겠다. 자, 이거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지방세예요. 재산세는요, 지방세죠.
양도소득세는요? 이건 국세예요, 국세. 국세. 자, 상속세와 증여세는요? 네, 국세입니다. 종부세는요?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국세예요, 국세. 국세. 그래서 일단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국세와 지방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자주 물어보고 있다, 시험에서.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 점수 주려고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